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유아임용 평가원 지역 합격생입니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합격자 선생님들의 수기를 봐왔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수기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수기를 보면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요. 부족한 수기이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시청하고 계시는 한 분의 선생님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합격 수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전반적인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삼수생으로 23년도 시험에 평가원 지역 5등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학생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력은 없고요. 재수 때에는 올인, 삼수 때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병설유치원 한시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상반기에는 저녁에 카페 알바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1차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초수 재수 때 불합격을 하고 나서 왜 내가 불합격을 했는지 작년 시험지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글 파일에 부족했던 점과 개선 방향을 세세하게 정리해두고 그 해의 공부 방향성을 잡아나갔습니다.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께서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왜 불합격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합격 이유를 파악했다면 나의 공부 스타일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저는 학부생 때부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조리 외워버리는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강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보다 쓰면서 외우는 성향이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 초수 재수 때에는 1월부터 10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스타일을 가진 초수 재수 선생님들께서는 1월부터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제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공부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질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 시기쯤에 저는 합격 수기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합격 수기를 보면서 이것 좀 괜찮은데 하는 공부 방법은 일단 무조건 되는 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굳이 일주일 동안 해보지 않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하다 보면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안 맞는 방법인지 감이 오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일단 많은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고 다양한 공부 방법을 적용해 보면서 공부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시문과 안전은 이미 초수, 재수 때부터 다 외워둔 상태였기 때문에 삼수 때에는 이쌤께서 주신 엑셀 파일을 타이핑하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이 지겨워질 때쯤에는 제비뽑기를 했었는데요. 만약 누리과정의 성격,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 신체운동 건강 등 각 영역을 작은 종이에 써서 빈 통에 넣어두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신체운동 건강이 나왔다면 신체운동 건강의 목표, 내용 범주, 내용을 쪼르륵 말해보았습니다. 통으로 외울 때에는 생각이 나지만 시험 때처럼 따로 떼어서 물으면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적용해본 방법이었습니다. 이쌤 수강생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쌤께서는 아름다운 기본서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기본서는 시험 직전까지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체계가 있는 기본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화는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세트로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펼쳤을 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마다 저만의 기준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상위 범주는 연두색, 하위 범주는 초록색, 기출은 주황색, 개념은 살구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진모, 전모 때의 내용을 기본서에 조금씩 추가로 적어두면서 1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기본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기본서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역대 기출연도를 표시하는 것이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학적 과정기술 및 수학적 태도 위에 기출된 연도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3, 13추, 17, 19, 특 19, 20 이런 식으로 일렬로 써놓으면 이제는 이 이론이 나올 차례이겠다 하는 게 대충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강의 때 이쌤께서 출제 예상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강사님께 계속 의존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도 기출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 연도 밑에 이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도 함께 적었는데요. 기출은 돌고 돌기 때문에 과거에 용어를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개념을 써라 라는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쌤께서 강의 중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하반기쯤 되면 기출 분석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 부분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출된 부분은 빨간색 스티커를 활용해서 붙여두었습니다. 올해 나올 것 같은 부분은 노란색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구조화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론 옆에 역대 기출 연도를 표시해 두고 스티커로 기출 부분을 확실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구조화 자료를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했는데요. 첫 번째로 공부를 시작할 때 구조화를 보면서 내용을 훑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수학에서는 수학적 과정기술 및 태도, 수학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등등이 있었다. 수학적 과정기술에는 의문론으로 표현, 의사소통하기, 문제 해결하기, 추론하기, 표상하기, 연계하기가 있었다. 의사소통하기의 개념은 이것이고 방법에는 이것이 있고 전략에는 이것이 있다. 라는 식으로 후루룩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서와 병행하여 공부를 하면서 기출 범위와 출제 예상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교육 접근법에는 총체적 접근법, 발음중심 접근법, 균형적 접근법, 언어경험 접근법, 문학적 접근법이 있는데 구조화 자료에 문학적 접근법만 아직 기출 표시가 안 되었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구조화 자료를 보면서 공부 범위를 차차 넓혀 나갔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출인 만큼 기출 분석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1월부터 5월까지는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출제 범위와 문제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교육 접근법을 16년도에는 언어교육 접근법, 17년도 유아특수에는 언어교육 방법, 18년도에는 문자언어 지도 접근법이라고 언급된 것을 보고 기본서에 있는 이 기출 부분에 형광 노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을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방식으로 나오더라도 당황을 하지 않도록 이 범주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눈에 계속 익혀두려고 했습니다. 소수 재수 때에는 기출 지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지문 속에서 이 답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찾고
기출된 개념을 외우고 범위와 문제 방식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에 삼수생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출을 다 외우고 있어서 지문을 다시 분석하기보다 기출 변형 문제를 내며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 내기는 스터디로 진행을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응용해서 다시 출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출 변형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별 공부 방법과 추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1월부터 6월 초까지는 이론 공부 시기에 강의를 듣고 차곡차곡 복습을 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기 전에 구조화 자료를 보면서 오늘 공부할 범위를 훑어보고 기본서를 보면서 강의 내용을 떠올리며 전체적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외워야 하는 개념은 떡메모지에 써보거나 말로 내뱉어보면서 외워보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천천히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본서를 보되 암기도 병행을 했습니다. 저는 1월부터 강론을 병행하여서 공부를 했고 3월부터는 작년에 풀어보았던 진모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삼수생이면 대부분의 이론들이 이해도 다 되어 있고 암기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과 같은 속도로 공부를 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은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3월부터 문제풀이를 병행했습니다. 이 시기 추천 스터디는 캠 스터디, 기출 변형, 문제 내기 스터디, 생활 스터디, 논술 첨삭 스터디 등등으로 정말 많지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이 방법은 합격 수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6월 말부터는 문제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동시적 표현을 외울 때 동시적 표현이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비례, 계절, 시간, 공간 등의 생활 경험을 하나의 평면상 위에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개념을 그대로 외우며 회독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만약 시험에서 동시적 표현을 인지발달론적 측면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혹은 사례의 그림에서 나타난 유아 그림 표현 방식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시오 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6월에는 희소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1월에 연간 계획을 세울 때부터 희소 현장 모고를 쳐야겠다고 계획해 두었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모의고사를 신청했습니다. 희소 현장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처럼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쳐보는 형식인데요. 시작종, 감독관, 시험지 크기, 난이도도 모두 실제 시험과 유사해서 현장감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희소 모고에 참여를 하면 나중에 성적표도 같이 주시는데 그때 저의 취약 과목도 알 수 있어서 하반기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때 저는 요일마다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고 자가채점을 한 뒤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가채점을 할 때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수로 틀린 건지 모르는 것이었는지 오개념 때문이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실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실수 리스트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답을 썼는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최종적으로 모아둔 실수 리스트 중 일부인데요. 특히 저는 차이점을 써라 라는 문제에서
정의는 잘 써놓고 용어를 잘못 매칭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 알면서 실수로 틀리면 그보다 더 억울한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에 적어두어서 다음에 또 이런 유형이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임용 시험은 결국 시험 당일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수 재수 때 문제를 계속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한 때가 많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 합격 수기를 찾아보았는데 그중 한 선생님의 방법이 저에게 딱 맞았어서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를 읽을 때 근거가 되는 부분은 세모 표시, 답으로 써야 하는 부분은 네모 표시, 조건 부분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나타난 예린이의 공격성 유형 한 가지를 쓰고 그 유형을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근거가 되는 부분인 기억의 세모, 예린이의 공격성 유형의 네모, 한 가지의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와 관련지어의 세모, 설명하시오의 설명에 네모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했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실수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험을 제외하고 최근 기출 경향을 보았을 때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21년도, 22년도 시험처럼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모 시기 때부터는 오전에 서술형 문제만 따로 풀어보는 시간을 매일 1시간씩 가졌습니다. 진모에서 다시 풀어보면 좋을 문제를 체크해두고 오전에 그 부분만 따로 빈 종이에 풀어보았습니다. 답안은 이쌤 모범 답안을 참고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서술형 답안 틀에 맞추어 적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서술형 답안 틀을 만들어주면 나머지 내용은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서술형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또 유형을 써라, 원리를 써라, 단계를 써라 라고 하는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위에 무조건 모든 단계, 유형, 원리를 써두고 답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씩 X 표시해가면서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답을 적어버리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일수록 그리고 간단한 문제일수록 침착하게 왜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문과 비교를 하면서 답을 도출해 나갔습니다. 모든 답의 힌트는 지문 속에 있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근거 찾는 연습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기간에는 5일 동안 전 과목을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본서를 회독하고 토요일에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하루에 몇 과목씩 보는 게 지겨워져서 저는 전 과목을 5일치 분량으로 나누어서 매일 전 과목을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에는 사상 파트에서 고대 중세, 교육사조, 코메니우스 부분만, 발달 파트에서는 개념 및 원리, 성숙이론, 동물행동학적 이론만, 놀이 파트에서는 놀이의 특성, 놀이 관련 요인만 이런 식으로 합쳐보면 많지만 과목마다 따로 떼어보면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기간에는 꼭 실전 연습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구름이로 실제 시험 시간표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고 답안을 교환해서 채점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 분배도 철저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21년도, 22년도 시험에서는 21년도, 22년도 시험을 칠 때 시간 분배를 엉망으로 했어서 바로 답안지에 옮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시 40분부터 55분까지는 1번부터 4번 문제 풀고 55분부터 11시 10분까지는 1번부터 4번 문제 답안을 작성하고 11시 10분부터 25분까지는 5번부터 8번 문제 풀고 11시 20분부터 40분까지는 5번부터 8번 문제 답안 작성하고 마지막 10분은 못 풀었던 것, 헷갈렸던 것 다시 풀어보고 총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한 결과 시험장에서도 연습한 대로 똑같이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기간에는 무조건 반복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기 싫어도 끝까지 기본서를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첫 단원인 사상이나 신체 운동 건강 부분은 빠삭한데 강론 맨 뒷부분인 자연탐구나 교육과정 부분을 공부할 때면 의지가 약해져서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자연탐구 교육과정 부분을 그래서 전과목을 해독할 때 자연탐구와 교육과정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공부를 하는 등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공부도 해보았었습니다. 모의고사 때 오답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틀린 문제를 따로 오리거나 캡처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오답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대신 틀린 개념이나 새로운 예시 같은 거는 기본서에 따로 적어두어서 기본서를 계속 해독하면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모 때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는 따로 체크를 해두고 매일 서술형 공부 시간에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9월부터는 막판 스퍼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암기하면서 보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가기 전에 샤워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머리를 말리면서 그리고 스카이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 계속 개념을 외웠습니다. 1분 1초가 소중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개념을 외웠습니다. 나중에는 꿈속에서도 개념을 외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이 부분 더 자세히 볼 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중요도를 따지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매년 이 부분은 나오지 않겠지? 라고 대충 봤던 부분에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기 싫어도 꾹 참고 웬만해서는 다 보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의 추천 스터디는 모의고사 채점 스터디와 쪽집게 스터디인데요. 먼저 모의고사 채점 스터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마다 3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추어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제가 오늘 채점해드려야 하는 선생님의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굿노트를 활용해서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틀린 것을 채점할 때에는 키워드 부족, 문제에서 벗어남 등 그 틀린 이유를 써드리고 간단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 키워드가 빠졌을 때에는 키워드도 함께 적어주고 그리고 예상 점수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서술 답안을 쓰는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정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틀린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이론을 더 정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쪽집게 스터디는 1차 시험 5일 전에 했던 스터디로 올해 진짜 나올 것 같은 이론만 뽑아서 내보는 스터디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고 각자 전 과목에서 6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정한 시간까지 카톡을 보내놓으면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 때 말로 내뱉어 보면서 마지막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끝으로 1차 시험장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시험지를 들고 가는 것인데요. 저는 시험장에 도착해서 작년 논술 시험지와 교육과정 AB 시험지를 책상에 펼쳐보고 시작종이 울렸다 생각하며 앞표지를 획 넘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연습할 때처럼 세모, 네모,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읽어보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이 크기의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을 치고 있겠지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끝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실수 리스트를 훑는 것입니다. 이미 눈에 익은 실수 리스트지만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천천히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지 앞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들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시험지 앞장을 손바닥으로 쫙 펴면 1번 문제가 대충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수험 번호와 이름을 적고 앞장을 쫙 펴서 시험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시작종이 울리기 전까지 흐릿하게 보이는 이론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답도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시험지를 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1차, 2차 시험 모두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발을 들일 때부터 이 반에서 내가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내가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있어야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나의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2차 수기와 꿀팁도 합격 수기에 따로 적어두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 제 합격 수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올해 무조건 끝낸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모두 충분히 잘 해오고 있고 또 잘 해내실 거예요.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